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정 지지율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동향을 알려주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두 번째 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핵무기 개발, 도입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세요. 뭐 TV로 이렇게 또렷하게 쳐다봐요. 네. 오래간만에 봐요, 저 화면? 네, 오래간만에 봅니다. 예. 일주일 만에. 밑에 같이 있는 직원. 네. 와갖고 이택수 대표 엄청 비판하더라고. 자기가 최고라고.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 사수가 다릅니까? 네, 사주가 다른. 감옥 가고 싶어요? 두 번 가고 싶으십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 3번 갔다 왔어요. 자, 박지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박진영입니다. 자, 여론조사.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 좀 소폭 하락했는데요. 예. 뭐 먼저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핵무기 관련된 핵무기요? 예. 네, 조사 결과부터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핵무기. 국내 외에서 지금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된다는 의견들이 일부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BS 의뢰로 저희가 지난 수요일 어제 긴급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한 문항에 찬성과 또 현실 가능성 여부를 모두 담아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그 독자적인 그 핵무기 개발 또는 예. 미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가능하고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고 또 찬성한다는 의견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아주 독특하게 물어봤네요. 네. 그리고 가능하고 찬성한다. 가장 가능하지만 높았습니다. 반대한다. 야, 이거는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 답을 못 할 것 그래서 같은데. 이제 한 문항에 여러 가지 두 가지 척도를 동시에 볼 수 있게끔 질문을 했는데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저렇게 되면 질문 응답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진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인 경향성은 다른 조사 기관의 한 문항만 이제 예. 물어본 거랑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올려주세요. 네. 예.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응답이 가능하지만 반대한다. 예. 그 두 번째 칸에 있는 응답이 그랬습니다. 16.6%였고요. 저도 그렇고 박시영 부대표도 저 답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잘 모름. 일단 단순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술 먹을 때도 꺾지 않고 바로 먹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모름. 네, 제일 그래서 편하게. 세 번째 보기가 이제 불가능하지만 찬성한다 20.4%, 그리고 네 번째가 불가능하지만 반대한다 18.5% 이렇게 보기를 네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어허. 찬성과 반대 그리고 또 실현 가능성, 불가능성만 또 따로 나눠서 본다면 예. 찬반 여부는 찬성은 53.5%로 나타났고요. 반대는 왜 그래프를 이렇게 35.1%. 보여주다 말다 해요, 도대체가. 예, 이걸 왜 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좌측의 그래프를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가능성 면에서는 차근히 설명해 주세요. 왜 보는 분들이 네. 이 도표나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 도표나 숫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휙 지나가면서 무슨 네네.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가 자, 총 찬반영. 4개였는데 예. 두 개씩 묶어서 다시 집계를 한 건데요. 찬성한다는 53.5%, 반대한다는 35.1%. 자, 그러니까 그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찬성은 53.5%가 나왔고 네. 반대는 35.1. 네. 오. 한 20%포인트 가깝게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요. 예. 옆에 보시는 그래프는 가능성 여부인데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어허. 49.7, 대략 50%가량으로 나타났고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38.9%, 대략 10명 중에 4명, 그래서 5대 4 가량으로 가능성 면에서도 대략 한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본인들의 그 객관적 상황을 평가하거나 이런 심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여론조사 질문을 받은 사람들의 심정을 나타내는 거죠, 저게. 그렇죠. 뭐 전화는 어차피 갑자기 이제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예. 보통은 진영 논리에 따라서 뭐 진보층 또 보수층은 선택적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혹은 뭐 정부의 예. 입장을 주로 선택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뭐 현실 가능성이라든지 뭐 찬반 의견 이게 뭐 대략적으로 당시에 당청의 지지율이나 야당의 지지율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며칠 전에 발표됐던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찬성이 한 60% 나왔는데 그보다는 한 5%포인트 낮은.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낮은 수치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뭐 대략적인 분위기는 아무튼 찬성이 반대보다는 높게 나타났고 오늘 어제 질문한 게 이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어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두 가지 예. 측면을 다 같이 물어봐서 그런 거고요. 예. 찬반과 실현 가능성을 물었는데 이제 실현 가능성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으로 기술력이란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좀 뒀을까 아니면 아하. 미국이나 주변국들의 역학관계 역학관계 속에서 이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뒀을까. 근데 이제 어려운 질문을 했네. 예, 대부분 이제 후자 쪽을 조금 더 생각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쟁점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이제 답을 했을 텐데 한반도의 정치 역학적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불가능할 것이냐. 네, 또 우리 국민들이 워낙 네. 우리가 IT가 발달돼 있고 아니 북한도 하는데 이 기술력 주면 뭐 프로만 주면 뭐 1, 2년이면 금방 해 이런 자신감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소극적 관여층들, 잘 예. 모르는 층들은 기술력을 중심으로 답변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은 해석이죠, 해석. 해석입니다. 그건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주변 역학관계까지. 역학관계까지 감안해서 아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야,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조사를 해봤네요. 네. 예. 갤럽보다 낫네요 여기가. 뭐 TBS와 적극적인 협조와 무난한 고민 끝에 오고 가는 설계를 협조 했는데. 속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네네. 지금 뭐 당청의 입장은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 북한의 핵 무기 보유 증세를 합리화시키고 또 기정사실로 굳혀주는 명분을 제공하고 또 이 동북아 이 비핵화 도미노. 정책과 핵 또 도미노 네. 정책, 핵 도미노로 가게 되면 우리 개발한다 그러면 일본 당장 개발한다 그럴 거고요. 그럼 그렇죠. 대만 당장 그게 네. 제일 우려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핵 비확산 체제가 이완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당청의 입장은 공고한 편이고 그런 면에서 당청을 지지하는 진보층 또 중도 진보층은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당장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반대보다는 반대가 소폭 높고 예. 또 현실 가능성도 오차 범위내긴 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다. 그런 뭐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이 정세적인 측면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보수층에서는 뭐 대구 경북이라든지 예. 또 60대 이상 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대략 10명 중에 7명, 8명 가량이 찬성하거나 또 현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이태수 좀 그 대표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세요? 찬성 반대. 가능 저는 불가능 이런 걸 떠나서요. 저는 이제 뭐 다들 예, 계산할 뭐 줄 아는. 지지율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반대 입장. 어허, 우리 박시영 대표. 저도 반대입니다. 전 찬성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기 개발한다 그러면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당신들 이거 북미 간에 그 수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면 과거에 예, 반전반에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외쳤죠. 전향한 겁니까? 아니죠.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마다 예. 달라요? 네. 혼자서도 잘해요. 그때마다 달라요. 그런 면에서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아니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 저 사드 배치 반대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이런 지정학적 정치학적 관계에서 대통령 입장을 동의하고 용인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핵 문제도 이제는 네. 한 번은 우리의 전술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하자 우리도 하면은 북한을 압박하는 또 다른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와 국방부하고 약간 미묘하게 입장 차이가 다르거든요. 청와대는 이제 절대 불가. 예, 국방부는 선택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청와대 입장에 의거하면 네 가지의 불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핵화의 명분이 상실된다. 그리고 동북아에 이런 어떤 핵 경쟁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 이게 예.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군사상 효용성이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2시간 내에 감이나 오키나와에서 전략 자산이 바로 투입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가 비핵화의 명분. 우리가 이제 비핵화. 북한한테 한반도 비핵화 얘기하면서 예. 어기지 않았느냐. 예. 비핵화 명분이 없고 핵 경쟁을 핵경제 유도. 유도. 그래서 일본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른바 이제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이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는 효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군사상.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괌이나 오키나와에 미국 전략 자산을 2시간 내에 투입할 수가 있고 예. 이미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 아래 놓여 있고요. 그렇죠. 핵 우산 그다음에 안에 이제 있죠. 오히려 전술핵을 놓으면 북한에서 선제 타격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선제 타격할 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유엔의 경제 제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개방 경제 체제인데 북한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출이나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예. 경제 제재 막강할 거다. 그리고 아니 미국과 협의하에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반대한다는 거죠. 아까. 반대하기 때문에 그 전략적으로 예.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지고 마지막으로는 비용 문제, 비용이 예. 막다게 되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데 이게 이제 보수층에서 계속 군부를 떼고 있고 군의 입장에서는 예. 군대인 그 국방부 입장은 늘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좋은 첨단 무기나 핵이나 이런 걸 개발할수록 국방부의 입지는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늘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도 늘어나고 또 빼먹을 돈도 예, 생기고 권한도 세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는 선택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지만 비용 청와대에서는 문제. 반대를 하고 있죠. 좋은 생각이 있네요. 좋다. 핵무기 개발하자. 그 대신에 지금보다 세금 2배로 늘리자. 그래야지 가능하다. 뭐 그런 지지율이 더 떨어지죠. 아니죠. 새로 자유한국당이 예, 세금 2배로 올리자고 주장해라. 예.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린 이거 세금 자유한국당이 그럴 것 같습니까?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복지비 줄이고 군사비 늘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예. 아, 복지비 줄이고. 예. 오호. 그러면은 현실 정치를 안 하시면서 감이 좀 떨어지셨군요. 아니 그러면은 예. 우리가 그 아동 복지 예산 네. 다 없애고 초등학교 0세부터 5세까지 보육 예산 안 주겠다. 지금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월 10만 원씩 만 5세 이하가 내려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해당되는 부모님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그 표가 자유한국당도 또 떨어질 수 아니 자유한국당도 그 10만 원 못 주겠다고 선언해라. 네. 더 이상 길게 가져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이제 진행도 하고 싶으세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 핵 무장론자인데 지금 이제 그 미국의 핵 우산 하에서의 이제 전략핵 이거는 이제 멀리서 쐈을 때 뭐 빠르긴 해도 20분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그 현지에서의 기후가 악화되면 지난 5차 핵실험 그 얘기를 때처럼 되게 기후 악화들을 얘기해요 여기서. 네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시작전 통제권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예. 뭐 나토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전술핵이 있어도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토는 이제 공동 공유하는 거죠. 네네. 전술핵의 공유. 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이제 원유철 의원 같은 분들이 이걸 주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당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중 7, 8명 가량이 지금 찬성하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군대는 갔다 왔나요? 원유철 의원이 군대 갔다 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하는 분들이 37.3%, 10명 중에 4명이 예. 찬성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반대가 2명 중에 1명, 51.5%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봤었을 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무력감, 좌절감 이 부분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이완되거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10명 중에 4명가량이 지금 핵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예.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핵 문제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굉장히 국민들의 다수가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게 왜 나왔을까? 그러면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고 속수무책이잖아요. 예, 아무 대책이 속수무책이죠. 없고. 중요한 게 미국도 끌려다니는 것 같고 왠지 예. 북한에서 하는 대로 수수방관하고 어찌할 바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우리도 예. 그래야 얕잡아 보지 않을까. 이런 어떤 심리가 좀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이 미국에 뭐 편지를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설을 보내서 미국 쪽을 설득을 해보겠다 자기들이 전술핵이 왜 필요한지 그렇게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데 결국 이 이슈가 커지려면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가 계속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이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재돼 있는데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번에 타우러스라고 그 정밀 타격 미사일 실험했지 않습니까? 실사 그렇죠. 실험을 했죠. 앞바닥까지 쐈죠. 예, 쐈죠. 이런 식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뭐 다양한 형태의 훈련 같은 경우를 빈번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에 문제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안심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그런 어떤 능력,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이런 어떤 불안감이 전술핵 배치의 요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타우로스 미사일 그 탄두 무게가 얼마인지 아시죠?
10kg인가요? 얼마죠? 480kg요. 480kg. 0.5톤. 0.5톤. 예, 그 이번에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2톤으로 늘렸죠.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늘린 건데 0.5톤이면요. 현실 실험할 때는 콘크리트 벽 3kg를 뚫고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6kg를 뚫고 들어가고 그걸 이제 2톤까지 늘리면 자그마치 24m의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간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뚫고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폭발. 그러니까 백두산 근처에 있는 지하 50m의 벙커 이런 게 다 폭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 군으로서는 타우러스의 핵탄두 중량을 늘린 것 이것만도 그 무척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 어느 나라 쨘 줄 아세요, 타우러스? 미국 거 아닙니까?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아, 겁니다. 그런 겁니까? 아까 나 무식하다 그랬죠. 이 방송 여러 군데 진행하시면서 이게 주워 들은 게 많으시군요. 주워 들어요? 이 양반이 감옥 가고 싶나? 아,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 개발은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네, 겁니다. 그렇군요. 예. 당시 아무튼 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대통령실이 또 반등을 했었거든요. 국민들은 타우러스 할 때? 네. 어허. 뭐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무력감, 좌절감 때문에 맞아요. 지지율이 조금 이완되고 있는데 네. 뭐 그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 좀 안심이 되고 그래서 지지를 좀 더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무척 그 열정적이잖아요. 그 네. 축구 경기하고 국가대표 간 축구 경기하고 국가대표 간 야구 경기도 그냥 게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쟁의 개념으로 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이 국민들이 자꾸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을 하는데 밀리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오죽하면 오늘 손흥민 골이 계속 상위권에 지금 포탈에 있겠습니다. 미사일 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너무나 지금 답답한 심정을 좀 예.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예. 뭐 스포츠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스포츠 중계하는 거 아시죠? 가끔씩. 아, 축구 그렇습니까? 해설. 예. 다음에는 이제 격투기 UFC 이런 것도 해설하려고 그래요. 아, 코너 맥그리거하고 메이웨더.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골루코스인가 누구죠? 아, GGG. 그러니까 저기 뭐죠? 동포죠, 동포. 고려족. 키가 예, 고려족. 할머니가 고려인. 3세인가요? 예, 3세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좀 해야 되겠어요. 복싱과 정치학. 자, 또 다음 조사한 건 뭐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인데요. 예. 지금 이번 주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안보 인사 논란 때문에 3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중 집계 교통방송과 TBS와 저희가 함께 집계한 지지율이 66.8%. 지난 3주 전과 비교하면 뭐 대략 한 7%포인트 지금 빠진 수치인데요. 지난달 넷째 주에 보면 73.9%였는데 지금 66.8%. 뭐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북한 핵 문제와 또 인사 이 논란 때문에 지지율이 맞아요. 빠졌는데요.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월요일부터 대통령실은 조금 낮아진 채 시작을 했는데 그 헌재 소장 부결 소식이 있었고요. 또 예. 그 다음에 중기 벤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또 청문회가 이어졌고 또 대법원장 청문회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그 인사 검증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66.8%까지 빠졌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한국 갤럽 조사도 70%는 유지했지만 지지율이 낙폭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발표되는 한국 갤럽의 주간 집계 조사가 아마 60%로 떨어지지 않을까. 뭐 같은 추이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취임 이후에 예. 첫 번째로 조금 이제 긴장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아요. 지지율을 보면. 예. 그러니까 추이를 우리는 늘 주목해야 하는데. 그렇죠. 여론조사 추이죠. 예, 그럼. 근데 지금 추이가 한 2주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축적이 되면서 악재 요소들이 예. 그게 이제 지지도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핵 문제도 있고 인사 논란 중에서 특히 박성진 예. 중소벤처기업부 그 장관 내정자 이 문제가 굉장히 데미지가 컸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희수 헌재 소장의 부결건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기간제 교사 강사들 교원들 종사자들이 정규직으로 정규직화하는 거에 대한 논란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계란 파동도 있었고 생리대 문제도 있었고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수능 절대평가와 관련된 논란. 그래서 교육적 요소, 안전과 관련된 이런 요소, 그다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인사 문제, 북핵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쭉 축적이 되면서 예. 갔는데 가장 큰 거는 저는 박성진 논란이 제일 컸다고 저는 제일 봅니다. 컸죠.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되게
국민들의 그 목소리,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좀 대처했는데 예.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좀 그 뭐랄까 반응 자체를 빠르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지 좀 답답하다라는 지지층에서도 불만이 좀 나온 게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나온 지지율을 그대로 분석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좀 평론적 측면에서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네. 당 의원들을 뭐 다 만나보지는 않지만 몇몇 의원들을 만나봤더니 대통령과 청와대가 물론 문제도 있지만 고군분투하는데 역할 분담을 해서 여당이 도와줘야 될 것을 여당 지도부가 지금 너무 못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일테면 김인수 헌재 재판관이 그 부결되고 이게 통과가 안 되고 그랬을 때 사실 청와대가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국회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바른정당 이런 쪽하고 추미애 대표나 당 지도부가 대립적으로 가는 것 때문에 말은 지금 청와대는 그 벙어리 냉각성 할 듯이 말은 못하지만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 지금도 김명수 헌재 그 대법원장 이 부분 갖고 오히려 그 국민의당에서는 명분을 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자신들한테 대화하고 갈 길을 터줘야 되는데 추미애 대표가 계속 대립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오히려 청와대의 역할을 하는 걸 좀 못 도와주고 있다. 이런 그 불만들을 좀 토로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는 있을 겁니다. 본인은 왜 그러냐면 지금 최고위원회의 구성이 지도부의 예. 민주당 당 지도부의 구성이 최고위원들이 상당수가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많습니다. 지역위원장이. 그러니까 이게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과거에는 예. 지난번에 지금 장관하고 있는 김용주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최고위원이었고 전해철 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경 목소리를 낼 때 대표가 안 내고 최고위원이 낼 때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조율이 되는데 지금은 당대표만 보이고 최고위원들이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대표는 사실 그 본인이 굉장히 강성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어야 할 부분이 추 대표의 강경 목소리 때문에 묻혀버리는 거죠. 묻혀버리고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강경 목소리만 내는 게 맞나요? 꼭 그렇지는 않죠. 그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럴 바에는 대표는 강경 목소리를 낼 때도 있고 또 여소야대 국면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품을 예. 때도 있고 이렇게 나가야 하고 최고위원들 중에서 역할 분담을 좀 해야죠. 대표가 혼자 강경 목소리 내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역할 분담 잘 해야 하는데 그런 팀워크가 지금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간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도 오르고 원내대표도 오르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야당을 좀 설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대화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솥밥을 먹고 있었던 분들이고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좀 협조하려고 했던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감정 때문에 너무 국민의당을 감정적으로 내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분명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예.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죠. 그건 바른정당도 있다고. 예. 뭐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로 바꾸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바뀐 게 없거든요, 사실. 예. 그래도 요즘 핫한 의원 있잖아요. 하태경. 당론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소신 투표를 하게 만들어서 그런 예를 들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투표를 할 때 좀 예. 자유롭게 투표하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또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들어서면서 더 강경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하고 대립감을 확실히 서야만이 존재감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수 대표님. 네. 지지율을 조금 더 들여다보죠. 네. 예. 박성진 후보자가 지금도 계속 지지율 낙폭을 높게 하는데 네. 박성진 후보자 문제가 지금 계속 물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빨리 청와대에서 결정을 해야 되나요? 오늘 나오는 일부 보도는 박성진 후보자는 사의를 표명했다. 네. 그 사의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확인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월요일 날 69%였던 게 이제 화요일 날 67.9%까지 빠진 게 바로 박성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부적격으로
채택된 날이었거든요.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도 계속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제보에 따른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본인이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여하튼 이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당청이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야당을 압박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표결로 가는 절차에 있어서는 당청의 이 역할 분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야당 설득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졌기 때문에 어쨌든 여소 아니에요. 지금 아쉬운 그렇습니다. 건 민주당이고 아쉬운 네. 건 정부 여당인데 정부 여당의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국회 와갖고 야당을 설득하거나 그런 작업을 네.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점과 국면에 따라서 당청의 역할, 어떻게 보면 추미애 대표가 이제 뭐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번 국회 표결 과정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어떻게 보면 매파보다는 그 비둘기파의 역할을 좀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는 지금 거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박성진 문제라든지 김명수 박성진 문제는 뭐 논의를 하고 네.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장 논의를 하기 위해서 선 추미애 대표의 사과를 네.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사과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사과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겉으로는 강대강으로 싸우는 듯이 있지만 메신저를 보내갖고 국민의당과 좀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안 되면 원내대표로도 좀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 네. 이게 참 아쉽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정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더욱이 70%대에서 지금 60%로 떨어진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민주당의 역할 또 추미애 대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약간 능수능란하고 실리적으로 잘 풀어가야 합니다. 결국 그럼요. 해내는 리더십, 문제 해결형 리더십을 원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강경하게 주장하는 거 쉽거든요. 저하고 또 이렇게 의원들 보면 강경하게 하면 언론에서 받아주니까 그 얘기가 쉬워요. 그리고 온건하게 얘기하면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기 때문에 온건하게 얘기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좀 훼손되더라도 상처를 입더라도 근데 큰 것을 살리는 그럼요. 대통령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결과론이지만 뭐 김희수 후보자가 부결됐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의 책임론이 조금 더 청와대보다는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안 된 거니까. 네. 그리고 박성진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그 문제가 많고 이분은 낙마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오래전에 가졌던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인사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이 여당과 야당이 청문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게 걸러지는 그 부적격인 어떤 상황을 정치권이 좀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을 좀 지켜본 게 아닌가 싶고 또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하고 뭔가 모종에 연계해서 풀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법원장 통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이제 정점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박성진 카드를 버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살리는 쪽으로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은 임명의 자리가 16,000개예요. 판사 3,000명, 그 대법원 관련 직원들, 그 16,000개. 그러니까 그런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막강한 지위를 갖고 권한을 갖고 있는 수장을 잘 뽑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박성진 장관 후보자하고 지금 막 엉켜버렸으니까. 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그 개혁 성향의 인사 아닙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근데 이걸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저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좌파 인사, 너무 치우친 코드 인사 아니냐? 그거 좀 조사해보지 그러셨어요. 이제 다음에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 다음은 다 지나가고 난다 했는데. 아니면 적폐청산이나 이 법원 개혁을 위해서 그런 참신하고 개혁적 인사를 써야 하는 거냐. 근데 지금 영장 기각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런 사람도 꼭 구속을 해야 하는데 영장 기각 사례가 법원에서 발부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법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 같은 데서 그런 걸 조사를 해주면 정치권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어제 끝났으면 이게 어제 조사한 건가요? 언제 조사한 거죠? 이건 어제 조사했고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조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에 의뢰해서 아마 뭐 오늘 밤이나 아마 내일 아마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제일 핫하게 돌아가는 네네. 거고 그럼 박성진 장관 후보자도 반드시 들어. 오늘 있나요 이거는? 아니요, 박성진 후보자는 조사는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건 어차피 네, 좀 부정적인 느낌이죠. 날아가는 보고서 카드니까. 되게 이미 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김희수 그 헌재소장 네. 낭만 거 갖고 또 조사한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JTBC 통해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예.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부결에 대해서 리얼미터하고 같이 한 건가요? 네, JTBC하고? 예, 여기저기 JTBC가 리얼미터에 빨대를 많이 꽂고 사시네. 호남 민심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9명가량 조사를 했는데요. 광주, 전남, 전북, 거주 성인 500여 명한테 조사를 했는데 509명인가 했다고 네네. 이렇게 아침에 네. 보도 나오던데.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62.4%로 나타났고요. 호남, 네, 광주, 호남. 전남북 509명에 대해서 네네. 조사한. 동의한다는 22.2%에 그쳤습니다. 물론 댓글을 보니까 동의 못한다는 의견이 이렇게 적냐, 더 많을 것이다, 호남에서는. 근데 그 호남에서도 국민의당 지지층이 또 일부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22.2%로 나타났는데 동의 못한다는 의견은 광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66.6, 그다음에 전남이 63.1, 전북이 58.6%로 광주가 가장 전북 분인데 높게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고창. 네, 전북 분이긴 한데 광주에서 좀 아무래도 네. 그렇게 하고 동의를 못한다면 책임 있는 정당, 부결에 책임 있는 정당은 어느 정당이냐라고 했을 때 국민의당이라는 의견이 64.4%, 그다음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이라는 의견이 22.1%, 민주당이 9.8%. 그리고 민주당은 한 10%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네,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 10명 중 1명 책임이 있다라고 본 것이고 국민의당이 64.4%로 나타나면서 정당 지지율에서도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대통령 지지도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지자들 그렇게 물어봅니다. 대통령 지지도 다시 올릴 수 있는 보관은 없느냐? 뭐 이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당정청의 역할을 잘 분담해서 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총리의 역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총리가 해야 할 역할을 높여주는 것이 오히려 잘 굴러갈 거다. 근데 총리가 최근에 굉장히 떴습니다. 흔히 말하는 얘기로. 사이다 발언. 네, 사이다 발언. 그래서 이낙연 총리의 역할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고 대통령 관련해서는 감성 일정을 좀 더 강화하고 마지막 하나는 인사 시스템을 아무튼 전반적으로 좀 정비하면서 기강을 좀 확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측면이 있다면 과감하게 질책도 하고 이런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가 그러니까 그 과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국정원 댓글 개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좀 속도를 붙여야 된다. 그러면은 국정원 댓글 개입은 원세훈 위에 과연 누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MB 시절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근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블랙리스트가 유준상 이런 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김구라도 나왔던데? 김구라 원래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해갖고 거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지막 종착점이 결국은 MB로 칼끝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지지율이 확 올라갈 텐데 왜 그걸 안 하죠? 지금 나름대로 뭐 속도는 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적폐청산에 관련해서 각 부처, 각 기관들이 다 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붙일 필요가 있죠. 다음 주 조사할 때는요. 그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민간인 48명이죠. 팀은 30개. 그다음 사이버 사령부 지금 그 수사도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사이버 사령부. 그다음에 MB 시절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 세 개를 묶어서 MB에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 그럼 수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갖고 집중적으로 하시면 여론조사 하나 갖고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여를 하세요. 밥값 좀 하세요. 밥값. 품격시대 이 PD님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D 위에 제가 있잖아요. 네. 밥값을 좀 하셔야지. 돈을 받으면.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자꾸만 혐의가 나오는데 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유로 수사를 안 하는 거 아니야? 뭔가 그 내부에 이런 얘기까지 댓글 보면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검찰 내부에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세력들이 아직도 잔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왜냐면 BBK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BBK 사건이 나오자마자 대검찰청 BBK 팀에서 반박 성명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BBK는 살아있네? 그럴 때 여론조사 해보는 거예요.
밥값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뭐 짚지 못한 거 있나요? 정당지도 간단히 짚고 정당지도 네. 간단하게. 네, 정당 지지율 민주당이 이제 4주째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주째 하락했는데 동반하는 네, 거죠? 동반 예. 하락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1.9%포인트 올랐습니다. 18.6%로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안보 정국에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이 핵 이슈와 관련해서도 미국에 조사단을 파견한다든지 예.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뭐 출당 권유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다른 정당에 비해서 많이 오른 편이고요. 예. 정의당이 소폭 올라서 6.2%, 국민의당 5.6%로 0.1%포인트 빠졌고요. 바른정당 1.2%포인트 빠져서 5.1%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요즘에 여러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혜원 대표 안 좋은 사퇴했고요. 소식으로 예. 사표냈고, 그다음에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김무성과 유승민, 통합파와 자강론.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이 좀 죽을 쓰고 있어서 예. 한국당 중심으로의 자유한국당 중심으로의 보수층이 결집하는 흐름들이 좀 보이고요. 결국 연말 연초에 가면 바른정당이 생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수 대표님. 네. 저희가 2부에서 네.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발포자, 헬기의 기총 네. 사격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계속 요즘 뉴스가 나오면서 제보도 들어오고 이거를 재수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 이건 네.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과 전혀 무관한가요? 뭐 이 부분도 여전히 국민들의 의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뭐 이거 조사하자는 뭐 찬성 의견이 높을 것 같고요. 찬성 의견이 높고. 네, 뭐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특히 높다고 봅니다. 호남 지역에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오히려 청와대의 문제보다도 정부 여당, 특히 여당에서 여소야대 9월 14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영화 택시 운전사로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어제 광주 전일빌딩에서 첫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1980년 5월 27일 그날 광주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초 헬기 사격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인천입니다. 오늘 광주 얘기하려면 광주 분이 좀 나오셨어야 되는데. 자, 5.18 서울기념사업회의 김청식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5월에 한번 나오셨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자, 지금 조사 5.18 특별위원회인가 조사위원회. 네. 이게 어제 잠깐 뉴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 이것도 조사위원회 그 기간이 있나요? 기간, 저 정확히 기간을 모르겠네요. 이사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9월 11일부터 11월 30날까지 80일입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80일 동안 다 할 수 있나요? 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놨죠? 이게 뭐 제가 좀 배경 설명을 예, 할까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헬기 기총 사건하고 예. 전투기 광주 발진 대기 사건 예. 두 가지를 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예. 국방부 산하에 이제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기간이 길어서 좋을 일은 없지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군인이 잘못했던 걸 밝혀내는 그렇습니다. 일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사위원장이 변호사이시고 조사위원은 이제 민간인이 이제 대부분인 건 맞는데 그 아래 그 조사팀 실제 조사하는 조사관은 대부분이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헬기 기총 사건은 육군 대령이 맡고 있고 공군 전투기 그 대기 사건은 공군 대령이 맡고 있고요.
그 조사팀이 각각 11명씩인데, 예. 7명, 그러니까 대부분이 군 장군으로, 장교로 돼 있고, 민간 수사관 2명, 그리고 민간 조사관 2명. 그러니까 각각 민간인은 2명씩밖에 없습니다. 예. 대부분이 공무원 및 그 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걸 다시 재조사하라는 이 지시가 있었고, 또 그 조사위원장, 특별위원장께서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이 가해자인 군이 자기들을 스스로 수사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조사위원회가 이제 군 내부에 어찌 보면 적폐청산, 그리고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는 건데, 손소 변호사님. 네. 결국은 친정에다가 칼을 대야 하는. 네. 예를 들어, 우리 검찰이 그 자체적으로, 수사권, 기소권 분립, 그 다음에 그 공수처, 이런 네. 얘기할 때 자체적으로 개혁이 안 되지 않냐. 당신들이 검찰 내부의 개혁을 검찰에 손에 맡기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런 그렇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권 조정. 네. 그 소선거구제냐, 뭐 대선거구제냐. 이런 본인들의 밥그릇을 깨는 것을 과연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은 게 맞냐.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잘 개혁을 하고 스스로 예. 문제점을 다 고친다고 한다면 참 아름다운 구도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이 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그런 그 외부의 시각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예. 관여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검찰 개혁 또는 경찰 개혁 또는 정치 개혁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하고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뭐 조금 전에 이사님 말씀하신 시간적인 제약, 거기에 더해서 내용을 보더라도 뭐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제약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 80일간의 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모든 게 밝혀질 수 있다. 그렇게 너무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예.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기 위한 그런 중간 단계 정도로 보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라는 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특별법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물론 지금 여야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 광주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전향적으로 여당과 함께 뜻을 이제 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하게 되면 결국 국회 선진화법에 근거해서 180명, 5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협조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보수 야당, 뭐 국민의당을 보수 야당으로 볼 수 있을지는 논외로 하고 예. 바른정당이나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금방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을지 아니면 사실상 이게 또 흐지부지 될지가 갈려지겠습니다만 그렇기 위해서 그 전에 예.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도 중요하고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밝힐 수는 없다 하더라도 특별법 제정에 동력이 생길 수는 있다. 그게 정말 무언가 지금까지 감춰있던 게 하나둘 드러난다고 한다면 예. 보수 야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 제정에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하, 이게 물론 지금 결성이 돼서 가고는 있지만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예. 그러나 어쨌든 군의 반발, 그다음 군의 참여 이런 것까지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 중심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군 개혁의 일환으로 이런 걸 좀 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하더라도 조금 외부 민간 위원들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네요. 이게 이제 글쎄 그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장관이 민간인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민간인이 국방장관 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 물론 그 개통 이제 이런 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군의 그 자기들 기득권입니다. 국방부 군 출신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한 거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나고 되면 두고 여한이 남는 거죠. 자,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죠. FOEF 전투기 조종사.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일 빌딩의 타는 모양을 놓고, 이게
기총소사가 있었냐, 없었냐, 아니면 출동 대기가 있었냐, 실탄 장전했었냐 이런 등등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저희 5.18 서울 기념사업회 그 동지, 그러니까 이사 중에 한 사람이 요새 방송에 많이 나오는 김인환 동지가 있는데요. 예. 그 친구가 5월 27일 도청 후문을 이제 경비를 쓰고 있었는데, 친구인 그 전대 공대 동기인 서호빈하고 있었는데, 헬기 소리가 나더니 그 친구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이 계엄군한테 노출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어허. 쓰러진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확실히 헬기에서 사격을 했다. 이제 그렇게 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 27일 새벽에 들어왔기 때문에 28일 새벽인가요? 예, 27일 새벽이죠. 28일 새벽이죠. 27일을 건너뛴 그렇습니다. 28일 새벽 4시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27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계엄군하고는 대치 상태에 있었고 계엄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도청은 이제 새벽에 그 작전하면서 이제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 작전을 통해서 도청에 밀고 들어온 거고. 그런데 경비를 쓰고 있다 느닷없이 쓰러졌다. 헬기 소리가 들렸다. 예. 어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헬기가 뜨면서 투항하라 뭐 이렇게 되면 예. 헬기에서 총을 쏜가 안 쏜가 보자 사실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선 겁이 나고. 예. 그런데 옆에 이제 쓰러져가고 기어가면서 이제 그 사망한 모습을 봤을 적에 본인은 확신을 하더라고요. 손수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40년 가까이 이제 37년이 흘렀는데 네. 역사를 밝혀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저도 사실 뭐 5.18 있기 뭐 몇 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당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는데 하지만 이제 그 후에 5.18 광주 청문회가 있었죠. 그 청문회는 TV로 지켜본 그런 기억이 생생히 지금도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간혹 그런 그 주요한 장면들이 계속 방송에 나옵니다만 굉장히 좀 뻔뻔하게 아니다, 모른다, 그런 일 없다라고 했던 그런 당시에 그 신군부의 그런 그 요인들이 그런 말을 반복했던 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아직까지 이게 밝혀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한 아쉬움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런 아쉬움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게 또 현실적인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도 뭐 첩보 수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이런 5.18 관련된 자료를 지금 현재 뭐 삭제하거나 또는 뭐 변조하고 있다, 빼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이번에 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80년 5월에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도 당연히 이제 단죄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진상규명 해야 됩니다만 그 후에 진상규명을 막았던 사람들 또는 지금도 그런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그런 조사는 철저히 있어서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만 결국 이제 이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겠죠. 김 의원님, 일단 기총 사격을 보면 당시에 광주 화려한 휴가에 투입된 헬기 크게 세 종류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공격형 헬기인 500MD, 코브라, 그리고 이제 수송작전을 하는 기동 헬기 UH-1 H 휴이, 그렇죠? 근데 지금 전일 빌딩에 난 그 탄원을 보면 부채살 모양으로 탄원이 퍼진 것을 봐서 공격형 헬기가 아니라 창문을 열고 거치된 기관총을 쏘는 휴이의 사격 결과로 추정된다. 예. 이게 지금 조사 결과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당시에 휴이 조종사 6명을 조사한 결과 기관총이 장착된 적은 없었다. 라고 얘기했다가 최근에 그 한 방송사의 조사 결과 한 조종사가 M60 기관단총이에요. 예. 기관단총이 장착되어 있었고 사병이 쏘는 것이라고 털어나왔다. 자, 6명이 다 기관단총 장착이 안 돼 있다라고 기존 조사에서 얘기했다가 이번에 바꿨단 말이에요. 증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실탄도 장착을 했다. 아하. 이런 증언도 나왔고요. 이 문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헬기 사격을 제기했던 분이 조비오 신부님, 김성룡 신부님, 제 예. 기억에 그 외국 선교사, 그리고
육군 그 수송단에서 근무하다가 전역한 그 광주 시민 예. 이렇게 한 10여 명이 증언을 했어요. 헬기 그 사격에 대해서. 맞아요. 그걸 군에서 발표는 민간인들의 헬기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예. 그 알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언론 무식한 얘기로 헛소리한다. 처음에는 헬기가 출동한 사실조차 그렇습니다. 없다고 예. 부인을 했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출동은 했다는 했다가 건가요? 하다가 이제는 그 총 없었다. 비무장이었다 하다가 이제는 또 총은 있었다. 있었고 쏘지는 그리고 않았다. 일부에서는 실탄까지 장착을 했다. 예. 이렇게 지금 계속 그러나 진화되고 있습니다. 쏘지는 않았다. 예, 지금도 쏘지는 않았다고 그럼 하고 뭐 있습니다. 그게 그 장식용인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울분이 있습니다. 예. 자, 손수 조수호 변호사라고 그럴 뻔했어요. 왜? 조비오 신부님이라니까 조수호 변호사. 예. 손수호 변호사님. 네. 당시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어쨌든 장착은 되어 있었다. M60 네. 그게 있었다. 네. 자, 이건 말이 또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변호사 직감으로 봤을 때 네. 이거는 뭔가 거짓 증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그동안 이분들한테 갖고 감옥 가고 싶어 그러면 진실을 얘기할까요? 지금 사실 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공소시효. 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당시에 지시를 받고 행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그 하급 그런 그 군인까지도 전부 다 범죄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도 있겠죠. 근데 그 형법에 잘못된 지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명령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그렇지 않나요?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지 않고 수행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강요된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된다라는 그런 아하. 법 예. 조항과 판례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진술 취재 내용을 보면은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들이 실제로 헬기 사격에 의해서 부상을 당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다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어허. 네. 굉장히 자신 있게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 적 없다, 내 명예가 훼손되었다라고 해서 고소까지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조금씩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뭐 당시에 당시 군부 정권의 어떤 그 압력이라든지 그런 강요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들도 다 양심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언론은 또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침묵의 카르텔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하. 정말 금이 가는 것이면 좋겠고 예. 이왕 금이 가기 시작했으면 조금씩 이제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격, 기총소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의혹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피해자도 그렇게 실제로 증언을 하고 진술을 하고 또 과학적인 그런 거 타는도 역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특히 광주 항쟁에 참여했던 분들로부터 많은 얘기들이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 대다수는 총기 사격이 있었다, 기총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증언 진술에 더해서 예. 이런 과학적인 증거까지 이제 새롭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양심적인 선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시에 헬기 사격, 기총소사 주장을 했던 조비오 사제 등에 대해서 사탄이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했거든요. 사탄이요? 네,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초 발표 명령을 누가 했느냐, 그게 있었느냐 여부와 함께 예.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이에요.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집중적인 그런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장 조사를 또 오늘 했지 않습니까? 과연 좀 실질적인 그런 성과가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김 의원님, 당시에 이제 80년 6월 11일 국방정보국이 생산한 본국으로 타전한 2급 비밀문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한국군이 광주 시민들을 외국인처럼 대하고 베트남에서 양민을 학살한 미라이 전투라고 그러죠. 광주를 한국의 미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예. 이렇게 그때 당시 보고서가 그러니까 미군들 눈에는 정말 이 베트남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던 철없는 한국 신군부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양민 학살을 했다. 이렇게 평가한 거 아닌가요? 예.
아까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외국 선교사 분의 그 증언, 그분하고 예. 그분의 부인 그 증언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 공군의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선교사께 빨리 광주를 탈출해라. 이 탈출하지 않으면 이 목숨이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그 말을 이어가면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을 나중에 확인을 했을 적에 그 폭격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광주를 폭격을 하려고 하니 이 얼른 빠져나가라. 예. 탈출해라. 이제 이런 그 무지막지한 증언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그 베트남에서 미라이 마을을 이 양민학살하고 양민학살로 쑥대밭을 만들었던 그런 그 일부로 우리 국민에게 그 공수부대들이 그런 일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손소 변호사님. 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지금 궁금한 게 이성 당시 계엄사령관. 당시 이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김 위원님은 당시 대학생이었었나요? 예, 그때 저는 사전 예비 검속 돼가지고 예. 상무대 영창에 있었습니다. 아, 그때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셨었는데요? 그때 제가 21살, 오. 21살을 같은데요. 예. 저하고 같았었는데요. 아니, 제가 더 나이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7, 8학번이거든요. 아. 재수해갖고 이제 79학번으로 아, 학교를 그러시군요. 다녀왔고. 네. 그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네. 예. 저는 이제 서울역에서 돌 던지다가 네. 예. 잡혀갈 뻔했고 도망가고.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는 지금 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성 당시 계엄사령관이 전두환 신군부에게 꿈쩍 못하고 있었던 사회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직원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계엄군의 발표는 오후 1시였었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 특전사 자위권 명령 발동하라는 내린 것은 건 오후 7시. 7시였고 예, 예. 그러니까 오후 1시에 발표한 것은 자위권과 무관하게 그렇습니다. 학살성 발표였다. 이렇게 네.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계엄 상황으로 봤을 적에 주영복 국방부 장관, 예. 이성 계엄사령관, 진종채 이군사령관, 아하. 윤흥정 정교사 사령관 예. 이렇게 명령 체계가 정상인데 이게 그 무시되고 주영복 국방부 장관한테도 보고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으로 해서 정호용 그리고 공수특전단으로 이렇게 예. 내려가는 것으로 노태우도 당시 특전단 몇 공수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그 책임자였었고 이른바 쓰리호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 참모 라인에 있었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이 자위권 발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손소 변호사님. 네, 그렇죠. 이 자유권 발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정말로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투입됐던 군 또는 이제 경찰력에 예. 대해서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표한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력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그 주장의 핵심인 것 같은데 예. 사실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를 가지고 따지면 되는 것인데요. 예.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그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의 그 이야기 이게 뭐 언론 인터뷰 이런 것이 아니고 90년대죠. 90년대에 이제 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그 진술 조서에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그날 이제 발표가 오후 1시였는데 그날 이제 그 자유권을 본인이 이제 그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저녁이었다, 7시 예. 반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그냥 숫자만 보더라도 이제 자위권 발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김 의원님, 그때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전 둘이 법정에 세워져서 내란죄로 예. 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광주항쟁까지를 포함한 군 쿠데타를 일으켰다. 예, 이렇게 판단된 그렇습니다. 거죠. 예. 다만 이때 과연 자위권 발동이었냐 아니었냐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다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다시 조사를 해서 예. 이 처벌을 따로 해야 된다. 그 부분. 왜냐하면 그건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그건
뭐 법조계에서 이제 몇 변호사님 계시지만 예. 이제 의견이 갈리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예. 처벌이 가능하다. 손소 변호사님 어떻게 네. 됩니까? 이게 일사부재리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일사부재리에 해당될 가능성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물론 단죄를 해야 되고 당시에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만약 특별법으로 간다면요. 근데 특별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헌법 하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헌법에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이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헌법의 13조 1항으로 기억하는데요. 보면은 이제 그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법조문 중에 몇 개가 누락되어서 이거 그 당시에 이 조문도 적용할 수 있는데 못했구나, 안 했구나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 사실 그 행위는 하나거든요. 행위는 동일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벌하자. 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법률을 특별히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상위에 있는 그런 헌법에 반한다고 한다면 위헌이 됩니다. 따라서 한번 처벌했던 그런 그 행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군사 쿠데타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란 말이에요. 그건 말고 지금 이거는 광주 학살의 직접적 책임이었다. 네. 발포 명령죄였다라고 해도 사안이 틀려지는 거 아닌가요? 발포 명령 죄가 없습니다. 결국 발포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내란, 또 내란 목적 살인 등등 기존에 기소되어서 처벌받았던 부분에 포함되는 일련의 한 행위 중에 행위의 그 일부에 포함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처벌받았고 유죄 판결 선고됐고 그 후에 또 사면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기소된 내용이 아닌 새로운 행위가 드러난다면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닌 전체적인 그런 그 내란 또 내란 목적 살인 등등 당시 처벌받았던 그런 그 범죄 행위의 그 일부가 새로이 그 해석만 달라진다고 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또 새롭게 나온 게 이제 광주 교도소 근처에 시신이 안매장되는 모습을 봤다. 이게 80년 그때 당시에는 80년 광주항쟁 이후에 끝없이 돌던 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상자가 한 200명 그 남짓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떠돌았던 소문들은 도시 3차 서비스 산업에 종사했던 분들 그리고 집하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져서 혼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이 광주항쟁에 개입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사실은 집과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신분이 잘 확인이 안 되고 그런 분들 갖고 행방불명자가 76명이지만 이 숫자를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일부 이제 공수부대들이 철수하고 예. 제가 보기로 24사단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예. 이 교체로서 투입이 되고 공수부대가 워낙 그 감정이 초창기였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랬을 적에 나중에 그 24단이 아닌 24사단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병사가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난다. 이제 이런 그게 황토사령관이었죠. 황토 부대였었나요? 그 부대 이름은 며칠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래 이제 끝나고 끝나고 다 광주 이제 그 진압이 되고 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이제 광주 교도소에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세 군데 예. 이제 그 소장 관사 뭐 뒤 그다음에 고위 교도관들 그 숙소 예. 가는 그 비탈길 예. 그리고 이제 한쪽 그 숲 있는 예.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이 5.18 광주 항쟁이 일어나고 이제 뭐 38년째 돼 갑니다만 이게 좀 그때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전에 이걸 한다든지 또 지금이라도 제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야지 만약에 이번에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결과 없이 끝나면 이걸 폄하하는 반대 세력들이 커봐라 아무것도 별거 없지 없지 않느냐 않았었냐. 예. 헬기도 다 낭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영원히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광주 교도소 근처에 안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검사 그 탐지기 이런 게 있으면 검사 가능하다고 그러지 않나요? 예, 그 중에서 두 군데에서 8구하고 예. 이제 일부 시신을 예. 이제 회수라고 하면 표현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곳이고 한 군데는 아직 그 확인이 안 됐다. 정확히 그 거기에서 메꿀을 뭐 예. 저기 수습을 했다 뭐 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역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번만큼은 구체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세 곳이라고 하는 증언들이 계속 나왔고 예. 두 곳에서 나왔고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개연성으로 보면 한 곳에 역시 안 매장되어 있을 개연성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24사단인가에 근무했던 그 사병 증언이 저는 악취가 났다. 예, 났다는 그 부분에서 그 시신을 수습했다는 걸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예, 틀림없이 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예, 광주 교도소 부근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 뭐 어느 그 숲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광주를 빠져나가는 그 민간인들을 대량 악살을 하고 또 안매장했다 이런 소문들이 무척 무성했었잖아요.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 밝혀지나요, 이게? 80일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이번 조사는 더군다나 예. 이 총체적인 조사가 아니고 예. 그 헬기 기총 기총, 예. 사건, 그다음에 전투기 광주 그 출기역 대기 사건 예. 이 두 건에 대한 조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국회나 이런 뭐 큰 어떤 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 산하에서 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 두 개만 하기 때문에 예. 이 뭐 기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또 나중에 또 실망이 될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아까 특별법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결국 광주항쟁 문제를 광주 민주화운동 문제를 다시 역사의 전면에 끌고 나와서 네.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려면 결국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사 청산처럼 네.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서 의문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 헬기 기총소사, 안매장, 그 다음에 발포 명령자, 그 다음 자위권 발동인지 아닌지 이런 등등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95년에 검찰이 일단 1차 처음 수사를 예. 했죠. 또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기소되어서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처벌받았죠. 또 2007년에도 이제 국방부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만들어서 예. 당시에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 보고서도 발간했죠. 그런데 그 내용에는 발포 명령자 누군지 당연히 내용 없었고요. 그리고 또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또 몇 차례인지 등등도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 상황에서 또 10년이 지난 올해 새로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꾸려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최대한 많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하기를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과연 그렇게 녹록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의 제한 없이 인력의 제한 없이 최대한 많이 좀 밝혀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이번에 그 특별조사위원회도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당시에 헬기와 전투기 관련된 그런 그 조종사라든지 예. 뭐 아니면 관련된 그런 거 당시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조사를 강요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어요. 그들이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으니 가만히 놔두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거를 강제로 입을 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인 한계가 이번 특별조사위원회에 존재하는 것이죠. 예. 김 의원님, 95년도 아까 얘기했던 검찰 수사 결과 헬기 사격 없었다. 그다음에 2017년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이때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요. 헬기를 동원한 발포가 있었는지, 몇 차례인지 이런 것도 좀 하나도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제 5.18 우리 네. 행사 때 예. 이제 한번 제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이 선이냐 악이냐 이런 구분에서 과거 사고 예. 그리고 제가 그때 백서 조사를 좀 해서 진실을 좀 밝히면 좋겠다. 그래야 이 폄하하고 5.18에 대한 정신을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이런 게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헬기 기총소사 사건이나 이 전투기 출기역 대기 사건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예. 저는
거기에 추가로 뭔 내용이 저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해서 특별법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5.18 특별법이 쉽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보수 야당 중에서도 예. 뭐 부산 출신의 하태경 의원이나 예를 들어서 뭐 김무성 의원님 같은 경우도 다 보수 야당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안 불렀을 때에 김무성 대표는 그걸 왜 못 부르게 하느냐 이렇게 예. 주장하신 분도 예. 있어서 양심적인 이 보수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봐서 5.18 특별법은 제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특별법 관련해서 두 가지 난관이 있죠. 또 특별법이라는 게 진상 조사가 우선되어야겠습니다만 그 다음이 또 처벌의 책임자 처벌. 범위, 처벌의 그런 가능성을 그다음 만드는 것도 희생자에 대한 중요합니다. 보상.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희생자 보상 같은 경우는 이미 법이 다 마련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네, 그렇다면은 중에 첫 번째가 진상 규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또한 두 번째는 그렇게 진상 규명한 후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처벌이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우려가 있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소시효 문제, 두 번째가 일사부재리거든요. 예. 근데 공소시효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있어요. 예. 특례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바로 일사부재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 이제 5월 단체에 계신 그런 그 관련자분들 또는 5월 단체에 힘을 보태주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묘책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김 이사님, 광주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예. 그동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좀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 예. 그냥 우려 반 기대 반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발포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있는데 한 집 건너 뭐 희생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자조적인 얘기도 있었는데 발포 명령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 한 말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발포해갖고 총을 쏴서 쓰러졌는데 느닷없이 총을 쐈다? 이게 그 가장 잘 훈련받은 특전사들이 들어와서 가당치도 않은 얘기 아닌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이제 5.18 관련 그 희생자나 부상자들은 어떤 감정적으로 예. 이게 보통 그런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 새끼라 하면 예. 이런 상황에서는 좀 밝혀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떤 가해자가 예.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쳤을 적에 예. 용서가 있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광주항쟁 38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발포 명령자가 나오지 않고 아직도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히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지지율이 맞아요. 빠졌는데요.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월요일부터 대통령실은 조금 낮아진 채 시작을 했는데 그 헌재 소장 부결 소식이 있었고요. 또 예. 그 다음에 중기 벤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또 청문회가 이어졌고 또 대법원장 청문회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그 인사 검증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66.8%까지 빠졌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한국 갤럽 조사도 70%는 유지했지만 지지율이 낙폭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발표되는 한국갤럽의 주간 집계 조사가 아마 60%로 떨어지지 않을까. 뭐 같은 추이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예. 지금 약간은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취임 이후에 예. 첫 번째로 조금 이제 긴장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아요. 지지율을 보면 예. 그러니까 추이를 우리는 늘 주목해야 하는데 그렇죠. 여론조사 추이죠. 예, 그럼. 근데 지금 추이가 한 2주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축적이 되면서 악재 요소들이 예. 그게 이제 지지도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핵 문제도 있고 인사 논란 중에서 특히 박성진 예. 중소벤처기업부 그 장관 내정자 이 문제가 굉장히 데미지가 컸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희수 헌재소장의 부결건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기간제 교사 강사들 교원들
종사자들이 정규직으로 정규직화하는 거에 대한 논란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계란 파동도 있었고 생리대 문제도 있었고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수능 절대평가와 관련된 논란. 그래서 교육적 요소, 안전과 관련된 이런 요소, 그다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인사 문제, 북핵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쭉 축적이 되면서 예. 갔는데 가장 큰 거는 저는 박성진 논란이 제일 컸다고 저는 제일 봅니다. 컸죠.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되게 국민들의 그 목소리,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좀 대처했는데 예.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좀 그 뭐랄까 반응 자체를 빠르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지 좀 답답하다라는 지지층에서도 불만이 좀 나온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나온 지지율을 그대로 분석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좀 평론적 측면에서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네. 당 의원들을 뭐 다 만나보지는 않지만 몇몇 의원들을 만나봤더니 대통령과 청와대가 물론 문제도 있지만 고군분투하는데 역할 분담을 해서 여당이 도와줘야 될 것을 여당 지도부가 지금 너무 못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일테면 김인수 헌재재판관이 그 부결되고 이게 통과가 안 되고 그랬을 때 사실 청와대가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국회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바른정당 이런 쪽하고 추미애 대표나 당 지도부가 대립적으로 가는 것 때문에 말은 지금 청와대는 그 벙어리 냉각선 할 듯이 말은 못하지만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 지금도 김명수 헌재 그 대법원장 이 부분 갖고 오히려 그 국민의당에서는 명분을 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자신들한테 대화하고 갈 길을 터줘야 되는데 추미애 대표가 계속 대립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오히려 청와대의 역할을 하는 걸 좀 못 도와주고 있다. 이런 그 불만들을 좀 토로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는 있을 겁니다. 본인은 왜 그러냐면 지금 최고위원회의 구성이 지도부의 예. 민주당 당 지도부의 구성이 최고위원들이 상당수가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많습니다. 지역위원장이. 그러니까 이게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과거에는 예. 지난번에 지금 장관하고 있는 김용주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최고위원이었고 전해철 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경 목소리를 낼 때 대표가 안 내고 최고위원이 낼 때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조율이 되는데 지금은 당대표만 보이고 최고위원들이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대표는 사실 그 본인이 굉장히 강성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어야 할 부분이 추 대표의 강경 목소리 때문에 묻혀버리는 거죠. 묻혀버리고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강경 목소리만 내는 게 맞나요? 꼭 그렇지는 않죠. 그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럴 바에는 대표는 강경 목소리를 낼 때도 있고 또 여소야대 국면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품을 예. 때도 있고 이렇게 나가야 하고 최고위원들 중에서 역할 분담을 좀 해야죠. 대표가 혼자 강경 목소리 내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역할 분담 잘 해야 하는데 그런 팀워크가 지금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간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도 그러고 원내대표도 그러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야당을 좀 설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대화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솥밥을 먹고 있었던 분들이고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좀 협조하려고 했던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감정 때문에 너무 국민의당을 감정적으로 내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분명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예.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죠. 그건 바른정당도 있다고. 예. 뭐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로 바꾸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바뀐 게 없거든요, 사실. 예. 그래도 요즘 핫한 의원 있잖아요. 하태경. 당론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소신 투표를 하게 만들어서 그런 예를 들면 김희수 헌법재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정 지지율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동향을 알려주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두 번째 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핵무기개발, 도입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세요. 뭐 TV로 이렇게 떨어지게 쳐다봐요. 네. 오래간만에 봐요, 저 화면? 네, 오래간만에 봅니다. 예. 그 일주일 만에. 밑에 같이 있는 직원. 네. 와갖고 이택수 대표 엄청 그 비판하더라고. 자기가 최고라고.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 사수가 다릅니까? 네, 사주가 다른. 감옥 가고 싶어요? 2번 가고 싶으십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 3번 갔다 왔어요. 자,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박진영입니다. 자, 여론조사. 어허. 계속 문재인 대통령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 좀 소폭 하락했는데요. 예. 뭐 먼저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핵무기 아, 관련된 핵무기요? 예. 조사 결과부터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핵무기. 국내 외에서 지금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된다는 의견들이 일부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BS 의뢰로 저희가 지난 수요일 어제 긴급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한문항의 찬성과 또 현실 가능성 여부를 모두 담아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그 독자적인 그 핵무기 개발 또는 예. 미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가능하고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고 또 찬성한다는 의견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아주 독특하게 물어봤네요. 네. 그리고 가능하고 찬성한다. 가장 가능하지만 높았습니다. 반대한다. 야, 이거는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 답을 못할 네, 것 그래서 이제 같은데. 한문항에 여러 가지 두 가지 척도를 동시에 볼 수 있게끔 질문했는데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저렇게 되면 질문 응답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인 경향성은 다른 조사 기관의 한문항만 이제 예. 물어본 거랑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올려주세요. 네. 예.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응답이 가능하지만 반대한다. 예. 그 두 번째 칸에 있는 응답이 그랬습니다. 16.6%였고요. 저도 그렇고 박시영 부대표도 저 답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잘 모름. 일단 단순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술 먹을 때도 꺾지 않고 바로 먹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모름. 네, 제일 그래서 편하게. 세 번째 보기가 이제 불가능하지만 찬성한다 20.4%, 그리고 네 번째가 불가능하지만 반대한다 18.5% 이렇게 보기를 네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어허. 찬성과 반대 그리고 또 실현 가능성, 불가능성만 또 따로 나눠서 본다면 예. 찬반 여부는 찬성은 53.5%로 나타났고요. 반대는 왜 그래프를 이렇게 35.1%. 보여주다 말다 해요, 도대체가. 예, 이걸 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좌측의 그래프를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가능성 면에서는 차근히 설명해 주세요. 왜 보는 분들이 네. 이 도표나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 도표나 숫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휙 지나가면서 무슨 네네.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가 총 찬반 여부. 4개였는데 예. 두 개씩 묶어서 다시 집계를 한 건데요. 찬성한다는 53.5%, 반대한다는 35.1%. 자, 그러니까 그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찬성은 53.5%가 나왔고 네. 반대는 35.1. 네. 오. 한 20%포인트 가깝게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요. 예. 옆에 보시는 그래프는 가능성 여부인데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49.7, 대략 50%가량으로 나타났고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38.9%, 대략 10명 중에 4명, 그래서 5대4 가량으로 가능성 면에서도 대략 한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본인들의 그 객관적 상황을 평가하거나 이런 심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여론조사 질문을 받은 사람들의 심정을 나타내는 거죠, 저게. 그렇죠. 뭐 전화는 어차피 갑자기 이제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예. 보통은 진영 논리에 따라서 뭐 진보층 또 보수층은 선택적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혹은 뭐 정부의 예. 입장을 주로 선택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뭐 현실 가능성이라든지 뭐 찬반 의견 이게 뭐 대략적으로 당시에 당청의 지지율이나 야당의 지지율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며칠 전에 발표됐던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찬성이 한 60% 나왔는데 그보다는 한 5%포인트 낮은.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낮은 수치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뭐 대략적인 분위기는 아무튼 찬성이 반대보다는 높게 나타났고 어제 질문한 게 이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어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두 가지 예. 측면을 다 같이 물어봐서 그런 거고요. 예. 찬반과 실현 가능성을 물었는데 이제 실현 가능성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으로 기술력이란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좀 뒀을까? 아니면 아하. 미국이나 주변국들의 역학관계 역학관계 속에서. 속에서 이게 독자적으로 할 수 이게 있는 거를 뒀을까? 근데 이제 어려운 질문을 했네. 예, 대부분 이제 후자 쪽을 조금 더 생각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쟁점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이제 답을 했을 텐데 한반도의 정치 역학적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불가능할 것이냐. 네, 또 우리 국민들이 워낙 네. 우리가 IT가 발달돼 있고 아니 북한도 하는데 이 기술력 주면 뭐 프로만 주면 뭐 1, 2년이면 금방 해 이런 자신감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소극적 관여층들, 잘 네. 모르는 층들은 기술력을 중심으로 답변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은 해석이죠, 해석. 해석입니다. 그건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주변 역학관계까지. 역학관계까지 감안해서 아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야,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조사를 해봤네요. 네. 예. 갤럽보다 낫네요 여기가. 뭐 TBS와 적극적인 협조와 무난한 고민 끝에 오고 가는 설계를 협조 했는데. 속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네네. 지금 뭐 당청의 입장은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 북한의 핵 무기 보유 증세를 합리화시키고 또 기정사실로 굳혀주는 명분을 제공하고 또 이 동북아 이 비핵화 도미노. 정책과 핵 또 도미노 네. 정책, 핵 도미노로 가게 되면 우리 개발한다 그러면 일본 당장 개발한다 그럴 거고요. 그럼 그렇죠. 대만 당장 그게 네. 제일 우려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핵 비확산 체제가 이완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당청의 입장은 공고한 편이고 그런 면에서 당청을 지지하는 진보층 또 중도 진보층은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당장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반대보다는 반대가 소폭 높고 예. 또 현실 가능성도 오차범위내긴 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다. 그런 뭐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이 정세적인 측면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보수층에서는 뭐 대구 경북이라든지 예. 또 60대 이상 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대략 10명 중에 7명, 8명 가량이 찬성하거나 또 현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이택수 좀 그 대표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세요? 찬성 반대. 저는 가능 불가능 이런 걸 떠나서요. 저는 그건 뭐 다들 계산할 뭐 줄 아는 지지율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반대 입장입니다. 어허, 우리 박시영 대표. 저도 반대입니다. 전 찬성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기 개발한다 그러면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당신들 이거 북미 간에 그 수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면 과거에 예, 반전반에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외쳤죠. 전향한 겁니까? 아니죠.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마다 달라요? 네. 네. 혼자서도 잘해요. 그때마다 달라요. 그런 면에서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아니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 저 사드 배치 반대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이런 지정학적 정치학적 관계에서 대통령 입장을 동의하고 용인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핵 문제도 이제는 네. 한 번은 우리의 전술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국민들 하자 우리도 하면은 북한을 압박하는 또 다른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와 국방부하고 약간 미묘하게 입장 차이가 다르거든요. 청와대는 이제 절대 불가. 예, 국방부는 국방부는 선택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청와대 입장에 의거하면 네 가지의 불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핵화의 명분이 상실된다. 그리고 동북아에 이런 어떤 핵 경쟁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 이게 예.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군사상 효용성이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2시간 내에 감이나 오키나와에서 전략 자산이 바로 투입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가 비핵화의 명분. 우리가 이제 비핵화. 북한한테 한반도 비핵화 얘기하면서 어기지 않았느냐. 예. 비핵화 명분이 없고 핵 경쟁을 핵 경쟁 유도. 그래서 일본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른바 이제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이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는 효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군사상.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괌이나 오키나와에 미국 전략 자산을 2시간 내에 투입할 수가 있고 예. 이미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 아래 놓여 있고요. 그렇죠. 핵 우산 그다음에 안에 이제 있죠. 오히려 전술핵을 놓으면 북한에서 선제 타격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선제 타격할 수 예.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유엔의 경제 제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개방 경제 체제인데 북한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출이나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예.
경제 제재 막강할 거다. 그리고 아니 미국과 협의하에서 하자라고 하는 미국이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죠. 아, 아까. 반대하기 때문에. 그 전략적으로 예.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지고 마지막으로는 비용 문제, 비용이 예. 막대게 되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데 이게 이제 보수층에서 계속 군부를 떼고 있고 군의 입장에서는 예. 군대인 그 국방부 입장은 늘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좋은 첨단 무기나 핵이나 이런 걸 개발할수록 국방부의 입지는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늘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도 늘어나고, 또 빼먹을 돈도 예, 생기고. 권한도 세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는 선택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지만 비용 청와대에서는 문제. 반대를 하고 있죠. 좋은 생각이 있네요. 좋다. 핵무기 개발하자. 그 대신에 지금보다 세금 2배로 늘리자. 그래야지 가능하다. 뭐 그런 지지율이 자유한국당- 더 떨어지죠. 아니죠. 새로 자유한국당이 예, 세금 2배로 올리자고 주장해라. 예.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린 이거 세금 자유한국당이 그럴 것 같습니까?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복지비 줄이고 군사비 늘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예. 아, 복지비 줄이고. 예. 오호. 그러면은 정치를 현실 정치를 안 하시면서 감이 좀 떨어지셨군요. 아니 그러면은 네. 우리가 그 아동 복지 예산 네. 다 없애고 초등학교 0세부터 5세까지 보육 예산 안 주겠다. 지금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월 10만 원씩 만 5세 이하가 내려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해당되는 부모님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그 표가 자유한국당도 또 떨어질 수 아니 자유한국당도 그 10만 원 못 주겠다고 선언해라. 네. 더 이상 길게 가져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이제 진행도 하고 싶으세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 핵무장론자인데 지금 이제 그 미국의 핵 우산 하에서의 이제 전략 재판소장 투표를 할 때 좀 예. 자유롭게 투표하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또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들어서면서 더 강경해진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하고 대립각을 확실히 서야만이 존재감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수 대표님. 네. 지지율을 조금 더 들여다보죠. 네. 예. 박성진 후보자가 지금도 계속 지지율 낙폭을 높게 하는데 네. 박성진 후보자 문제가 지금 계속 물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빨리 청와대에서 결정을 해야 되나요? 오늘 나오는 일부 보도는 박성진 후보자는 사의를 표명했다. 네. 그 사의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확인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월요일 날 69%였던 게 이제 화요일 날 67.9%까지 빠진 게 바로 박성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부적격으로 채택된 날이었거든요.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도 계속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제보에 따른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본인이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여하튼 이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당청이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야당을 압박할 수가 있을 텐데 예. 지금 이제 국회에서 표결로 가는 절차에 있어서는 당청의 이 역할 분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야당 설득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졌기 때문에 어쨌든 여소 아니에요. 지금 아쉬운 그렇습니다. 건 민주당이고 아쉬운 네. 건 정부 여당인데 정부 여당의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국회 와갖고 야당을 설득하거나 그런 작업을 네.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점과 국면에 따라서 당청의 역할 어떻게 보면 추미애 대표가 이제 뭐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번 국회 표결 과정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어떻게 보면 매파보다는 그 비둘기파의 역할을 좀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는 지금 거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박성진 문제라든지 김명수 박성진 문제는 뭐 논의를 하고 네. 김명수 대법원장 논의를 하기 위해서 추미애 대표의 사과를 네.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사과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사과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겉으로는 강대강으로 싸우는 듯이 있지만 메신저를 보내갖고 국민의당과 좀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안 되면 원내대표로도 좀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 네. 아, 이게 참 아쉽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정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더욱이 70%대에서 지금 60%로 떨어진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민주당의 역할 또 추미애 대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약간 능수능란하고 실리적으로 잘 풀어가야 합니다. 결국 그럼요. 해내는 리더십, 문제 해결형 리더십을 원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강경하게 주장하는 거 쉽거든요. 저하고 또 이렇게 의원들 보면 강경하게 하면 언론에서 받아주니까 그 얘기가 쉬워요. 그리고
온건하게 얘기하면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기 때문에 온건하게 얘기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좀 훼손되더라도 상처를 입더라도 큰 것을 살리는 그럼요. 대통령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결과론이지만 뭐 김희수 후보자가 부결됐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의 책임론이 조금 더 청와대보다는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안 된 거니까. 네. 그 박성진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그 문제가 많고 이분은 낙마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오래전에 가졌던 것 같아요. 예. 다만 이게 이제 인사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이 여당과 야당이 청문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게 걸러지는 그 부적격인 어떤 상황을 정치권이 좀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을 좀 지켜본 게 아닌가 싶고 또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하고 뭔가 모종에 연계해서 풀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법원장 통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중요하죠. 그렇기 사법개혁의 이제 정점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박성진 카드를 버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살리는 쪽으로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은 임명의 자리가 16,000개예요. 판사 3,000명, 그 대법원 관련 직원들, 그 16,000개. 그러니까 그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막강한 지위를 갖고 권한을 갖고 있는 수장을 잘 뽑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박성진 장관 후보자하고 지금 막 엉켜버렸으니까. 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그 개혁 성향의 인사 아닙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근데 이걸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저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좌파 인사, 너무 치우친 코드 인사 아니냐? 그거 좀 조사해보지 그러셨어요. 이제 다음에 조사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아니면 다음은 다 지나가고 난다 했는데. 아니면 적폐청산이나 이 법원 개혁을 위해서 그런 참신하고 개혁적 인사를 써야 하는 거냐. 근데 지금 영장 기각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이런 사람도 꼭 구속을 해야 하는데 영장 기각 사례가 법원에서 발부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법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 같은 데서 그런 걸 조사를 해주면 정치권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어제 끝났으면 이게 어제 조사한 건가요? 언제 조사한 거죠? 이건 어제 조사했고요. 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조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에 의뢰해서 아마 뭐 오늘 밤이나 아마 내일 아마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제일 핫하게 돌아가는 거고 네네. 그럼 박성진 장관 후보자도 반드시 들어. 오늘 있나요 이건? 이거는 이제 멀리서 쐈을 때 뭐 빠르긴 해도 20분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그 현지에서의 기후가 악화되면 지난 5차 핵실험 그 얘기를 때처럼 되게 기후 악화들을 얘기해요 여기서. 네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시작전 통제권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예. 뭐 나토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전술핵이 있어도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토는 이제 공동 공유한 거죠. 네네. 전술핵의 공유. 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이제 원우철 의원 같은 분들이 이걸 주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당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중 7, 8명가량이 지금 찬성을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군대는 갔다 왔나요? 원우철 의원이 군대 갔다 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하는 분들이 37.3%, 10명 중에 4명이 예. 찬성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반대가 2명 중에 1명, 51.5%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대통령 지지층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봤었을 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무력감, 좌절감 이 부분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이완되거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10명 중에 4명가량이 지금 핵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예.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핵 문제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굉장히 국민들의 다수가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게 왜 나왔을까? 그러면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고 속수무책이잖아요. 예, 아무 대책이 없고. 속수무책이죠. 중요한 게 미국도 끌려다니는 것 같고 왠지 예. 북한에서 하는 대로 수수방관하고 어찌할 바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우리도 예. 그래야 얕잡아 보지 않을까. 이런 어떤 심리가 좀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이 미국에 뭐 편지를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설을 보내서 미국 쪽을 설득을 해보겠다, 자기들이. 전술핵이 왜 필요한지. 그렇게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데, 결국 이 이슈가 커지려면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가 계속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이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재돼 있는데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번에 타우러스라고 예. 그 정밀 타격 미사일 실험했지 않습니까? 예. 실사 그렇죠. 실험을 군산 했죠. 앞바다까지 쐈죠. 예, 쐈죠. 이런 식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뭐 다양한 형태의 훈련 같은 경우를 빈번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에 문제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안심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그런 어떤 능력,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이런 어떤 불안감이 전술핵 배치의 요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우러스 미사일 그 탄두 무게가 얼마인지 아시죠? 10kg인가요? 얼마죠? 480kg요. 480kg. 0.5톤. 0.5톤. 예, 그 이번에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2톤으로 늘렸죠.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늘린 건데 0.5톤이면요. 현실 실험할 때는 콘크리트 벽 3kg를 뚫고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6kg를 뚫고 들어가고 그걸 이제 2톤까지 늘리면 자그마치 24m의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간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뚫고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폭발. 그러니까 백두산 근처에 있는 지하 50m의 벙커 이런 게 다 폭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 군으로서는 타우러스의 핵탄두 중량을 늘린 것 이것만도 그 무척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 어느 나라 쨘 줄 아세요, 타우러스? 미국 거 아닙니까?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아까 나 무식하다 그랬죠. 이 방송 여러 군데 진행하시면서 이게 주워 들은 게 많으시군요. 주워 들어요? 이 양반이 감옥 가고 싶나? 아,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 개발은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당시에 아무튼 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대통령실이 또 반등을 했었거든요. 국민들은 타우러스 할 때? 네. 어허. 뭐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무력감, 좌절감 때문에 맞아요. 지지율이 조금 이완되고 있는데 네. 뭐 그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이 좀 안심이 되고 그래서 지지를 좀 더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무척 그 열정적이잖아요. 그 네. 축구 경기하고 국가대표 간 축구 경기하고 국가대표 간 야구 경기도 그냥 게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쟁의 개념으로 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이 국민들이 자꾸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을 하는데 밀리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오죽하면 오늘 손흥민 골이 계속 상위권에 지금 포탈에 있겠습니까? 미사일 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너무나 지금 답답한 심정을 예. 좀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예. 뭐 스포츠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스포츠 중계하는 거 아시죠, 가끔씩? 아, 그렇습니까? 축구 해설. 예. 다음에는 이제 격투기 UFC 이런 것도 해설하려고 그래요. 코너 맥그리거하고 메이웨더.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골로코스인가 누구죠? GGG. 그러니까 우리 동포죠, 동포. 고려족. 피가 섞여- 예, 고려족. 할머니가 고려인. 3세인가요? 예, 3세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좀 해야 되겠어요. 복싱과 정치학. 자, 또 다음 조사한 거 뭐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인데요. 예. 지금 이번 주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안보 인사 논란 때문에 3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중 집계, 교통방송과 TBS와 저희가 함께 집계한 지지율이 66.8%. 지난 3주 전과 비교하면 뭐 대략 한 7%포인트 지금 빠진 수치인데요. 지난달 넷째 주에 보면 73.9%였는데 지금 66.8%. 뭐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북한 핵 문제와 또 인사 이 논란 때문에